북한 국경수비대 병사가 2024년 11월 23일 밤 자신이 매일 지키던 바로 그 철책을 넘었습니다. 그는 지뢰가 어디 묻혔는지, 순찰조가 언제 오는지, 총알을 피할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철책을 넘다 손에서 피가 흐르고 뒤에서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살 청년이 조국을 배신하고 목숨을 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함경북도 무산군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중국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면 두만강 건너 중국 땅이 보일 정도였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탄광에서 일했고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시며 옥수수를 조금씩 빼돌려 오셨고 그걸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도 귀해서 아버지가 탄광에서 몰래 가져온 석탄 조각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에 다니던 17살 소녀였죠. 동생은 평양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라 그게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당시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믿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미국 놈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 아버지가 탄광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기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탄가루가 폐에 들어간 거였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폐증 같은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일을 나가셨습니다. 일을 안 하면 배급이 끊기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친 사람한테 왜 약 하나를 주지 못할까?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우리 집에 남은 것들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공짜로 치료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병원에 가려면 의사 선생님께 뇌물을 드려야 하고 약을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탄광 노동자 월급으로는 쌀 한 대도 사기 어려웠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하게 기침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했지만 기계가 고장났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산 약을 파는 장마당 암거래상을 찾아갔습니다. 약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미화 $100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1년치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돈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해도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였을까요? 인민이 주인이고 당이 우리를 돌본다고 배웠는데 정작 아픈 아버지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탄광에서 일하다 폐를 다친 분인데 말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저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듯 저도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곳은 국경수비대였습니다. 바로 우리 고향 근처 두만강을 마주보고 서는 철책 부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그 뒷산에서 초소 근무를 서게 된 것입니다. 군대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가족 걱정이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아버지를 돌보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같은 마을에서 온 선임병이 제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야, 너희 집 식량 배급 끊겼다더라. 내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배급이 끊겼다는 건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중대장을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이틀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중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국경이다. 내가 없으면 누가 조국을 지키냐. 군인이 사정 따지면 쓰나.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소에서 철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 굶주리는 동생, 그리고 홀로 모든 걸 떠안으신 어머니. 제가 여기서 총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제 가족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부대 1등병 하나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그 친구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다가 붙잡혔고 일주일 뒤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21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부대 전 병력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 친구가 기둥에 묶인 채 총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대장은 말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 너희도 이렇게 되고 싶으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곳에서는 가족도 살릴 수 없고 저도 살 수 없다고. 철책 너머 중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멀리 남쪽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인 그곳. 그곳에 가면 가족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총살을 목격한 뒤 저는 밤마다 남쪽을 생각했습니다. 초소 근무를 서면서 남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철책 너머 비무장지대를 지나면 대한민국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병원에 가면 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탈출하기로. 죽을 각오를 하기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넘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뢰밭이 있고 철책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경수비대 병사였습니다. 매일 그 지형을 보며 근무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탈출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근무를 서면서 철책의 배치를 외웠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지,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 순찰 시간이 언제인지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익혔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을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까? 어머니와 동생이 고통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초 저는 사흘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 뒷산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그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용서를 구합니다. 효도도 못하고 먼 길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동생도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만 계셨고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남쪽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데려와야 한다고.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곧 휴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 몸 조심해라. 우리 큰아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살아서 남쪽에 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소 근무를 섰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혼자 서는 당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를 지켜주십시오. 살아서 남쪽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밤 11시 반 저는 초소를 나섰습니다. 총은 그대로 두고 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벼워야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요. 주머니에는 어머니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철책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바로 그 철책이었습니다. 순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순찰조가 오기까지 정확히 15분. 그 시간 안에 철책을 넘고 지뢰지대를 통과하고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15분. 제 목숨이 걸린 15분이었습니다. 철책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이 철책을 넘는 순간 저는 조국의 배신자가 됩니다. 제 가족은 연좌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철책을 올랐습니다. 철조망이 손을 찢었습니다.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철책을 넘어 착지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지뢰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무장지대에는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폭발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면서 외운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지뢰가 없는 길, 아주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찰조들이 다니는 그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땅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발걸음일까? 다음 순간 폭발할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조가 제가 없어진 걸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던 걸 멈추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동생아 미안해. 달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앞에 또 다른 철책이 나타났습니다. 남쪽 철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세운 철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책도 넘어야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철책을 잡았습니다. 이미 북쪽 철책을 넘으면서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초소였습니다.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뛰었습니다. 초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강력한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한국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남쪽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북한 군인입니다. 남한으로 왔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운 나라의 군인이었고 저는 방금 죽음을 무릅쓰고 철책을 넘은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남한 군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총구가 제 머리를 겨눴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제 동료 병사들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검은 머리,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였습니다. 일어나. 천천히.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든 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군복은 철책을 넘으면서 찢어져 있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신분증 있나? 또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군 2등병입니다. 탈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어줄까? 혹시 간첩으로 의심하지는 않을까? 병사들이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GP 3, 4번. 탈북자 한 명 확보. 2등병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무전을 마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마. 헌병대 올 때까지 기다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설 힘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22세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조금 많은 나이였습니다. 야, 괜찮냐? 다친 데 없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총은 여전히 저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손 많이 다쳤네. 잠깐만.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급상자였습니다. 이거 붙여. 응급처치라도 해야지.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적군이 아니라 동족으로 대해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철책 넘느라 고생했겠다. 나도 군인이라 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걱정 마. 여긴 남한이야. 이제 안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로 남쪽에 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김입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부터 신문을 받게 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절차일 뿐이야. 저는 헌병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한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여기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있었습니다. 차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군인도 있었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부대 출신이지? 언제 입대했지? 왜 탈북했지? 가족은 어떻게 되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 아버지의 병, 동생의 굶주림, 그리고 제가 왜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북한군 조직, 무기, 훈련 내용. 저는 아는 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신문이 끝났습니다. 중위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야.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철책을 넘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총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호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남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승용차들이 여기는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건물들도 높았습니다. 간판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남한이구나.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쓸 수 있는 방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식사는 하루 3번 나와.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루 3끼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군인이 맞나? 혹시 공작원 아닌가? 북한에서 시켜서 온 거 아닌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질문이 1주일, 2주일 계속되자 지쳤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탈북자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기록만 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절차야. 참아줘.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도 자기 일을 하는 거라는 걸.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로운 조사관이 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나도 아버지가 있어서 안다. 부모님 걱정하며 여기까지 온 내 마음.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조사는 거의 끝났어. 너는 진짜 탈북자가 맞아. 이제 곧 하나원으로 갈 거야. 하나원이 뭡니까?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야. 거기서 3달 정도 교육받고 그 다음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요? 제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데려올 수 있나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렵긴 해. 내가 탈북하면서 가족들이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잘 정착하고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데려올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데려올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가능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돼. 조사관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한국 군인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야. 너처럼 부모님 걱정하는 청년들이지. 우리는 내 편이야. 잊지 마. 그는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참, 다음 주면 하나원 갈 거야. 준비해.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두렵지 않게. 저도 곧 저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 건강했던 아버지, 어린 동생.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돈 벌어서 모시러 갈게요. 동생도 데려올게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는 힘들었습니다. 의심받고 반복되는 질문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르다는 것을. 간첩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였지만 동시에 진짜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처음으로 24시간 편의점에 갔을 때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빵, 우유, 과자.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고 줄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교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여긴 자유로운 나라야. 내가 번 돈으로 원하는 걸 사면 돼. 저는 그날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그 라면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인터넷도 충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세계 어디든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북한 사이트를 보면 잡혀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뭘 보든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내고 2025년 3월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룸을 얻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 거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좋았지만 적응하기 힘든 것들도 많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시죠가 아니라 같이 가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평양냉면은 있었지만 맛이 고향과 달랐습니다. 김치도 더 맵고 반찬도 달콤했습니다.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만큼 그리움도 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동생은 배고프지 않을까? 아버지는? 올해 4월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탈북한 지 5달 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왔는데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아버지는 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어머니와 동생 소식은 그 후로 끊겼습니다. 연좌제로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모셔오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대학도 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만났을 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입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6.25를 겪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대에서.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을 떳떳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책 너머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21살 청년이 철책을 넘었듯이 언젠가는 그 철책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리러. 그게 제 꿈입니다.